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law.lawtv.kr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생생법률쇼에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남편의 아파트 상속받고 싶어요. 남편 외도 숨겨진 시아버지, 황당한 사적인 연락, 찢어진 월세집 벽지, 도배는 누가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황미옥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깨달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죠. 금요일에는요. 명화 속의 법률적인 쟁점들 하나하나 살펴보는 신법판 해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작품 가져오셨어요? 예, 오늘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 작품 너의 이름은입니다. 너의 이름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간단한 작품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너의 이름은이란 작품은 도시소년 타키와 시골소년 미츠하의 몸이 서로 뒤바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담은 내용입니다. 특유의 감성과 음악으로 인해 계속해서 재개봉을 되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겁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결정적인 장면을 통해서 그 속에 담긴 법률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결정적 장면 함께 보시죠. 지금 피자가 나오고 있고요. 피자에 이쑤시개가 박혀 있는 장면인데 이거 어떤 상황인지부터 황미옥 변호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름 아니라 여자 주인공인 미츠하가 남자 주인공인 타키와 몸이 뒤바뀐 뒤 미츠하가 타키가 근무하고 있던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남성, 고객인 거죠. 한 남성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이쑤시개를 피자에 삽입합니다. 그러고는 피자에 이쑤시개가 들어갔다라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하게 된 장면이었습니다. 피자에 이쑤시개가 들어갔다는 악성 민원인데 그렇다면은 뭔가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서 가게를 상대로 과도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거나요. 아니면 거짓으로 피해 상황 자체를 꾸미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블랙 컨슈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블랙 컨슈머에게 어떤 혐의 같은 걸 물을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요?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민원 제기를 블랙 컨슈머의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형법에 따라서 업무방해죄 가장 먼저 문제되겠습니다. 형법 제313조에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사람의 행동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거나
혹은 유포로 인한 신용훼손이 발생했거나 이 과정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까지 발생했다면은 형법상 처벌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해당 장면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레스토랑 측이 어떠한 과실이 없었습니다. 이쑤시개를 피자에 넣은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블랙 컨슈머라는 사람이 레스토랑 측에서 마치 그러한 해당 행위를 한 것처럼 직접 이쑤시개를 꽂았죠. 속였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타키의 몸으로 뒤바뀌었던 미츠하에게 음식값을 무료로 해달라라면서 억지를 부렸는데 이것은 분명히 레스토랑에 대해서 업무에 지장을 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형법상으로 처벌 가능한 행위가 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네요. 블랙 컨슈머의 행동 자칫 잘못하면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결정적 장면도 함께 보시죠. 네, 이번 장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운석 충돌로부터 마을 주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기 위해 주인공인 이제 미치아로 몸이 뒤바뀐 타키와 친구들이 발전소를 폭탄으로 폭파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어쨌든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대피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무슨 죄가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가 블록버스터 영화를 본다거나 이러한 스케일이 큰 영화를 볼 때면 이렇게 다 부수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그렇죠. 거기서 통쾌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많으실 텐데요. 근데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다 부쉈으니까요. 네. 이 영화에서 타키와 친구들은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당시에 운석이 충돌된다는 굉장히 위험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는 형법상으로 또 처벌될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무려 폭동이죠. 즉 무슨 말이냐? 폭동이라는 것은 2인 이상의 다수가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를 통해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면 성립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화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타키와 그다음에 테시가와라, 시아카 이들 친구가 폭탄을 사용하고 방송 전파를 탈취해버리고 발전소까지 폭발을 시켜버린 아주 어마무시한 행동을 하는데요. 이로써 주변에 불안감을 조성했다면은 이것은 형법상 무려 내란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에는 주모자인 타키, 실은 미츠하로 몸이 바뀐 거죠. 타키에게는 형법상 내란죄와 내란 예비 음모 선동죄가 성립해서 무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까지 처해질 수 있고 같이 가담했던 테시가와라는 폭탄을 사용해 발전소를 폭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주요 인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슷한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사야카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을 통해 거짓 선동을 하였으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금고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들으면 좀 이상하다고 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들 친구들이 나쁜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짚어야 되는 것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내란죄의 목적을 보아야 되는데 네. 내란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국가를 전복시킬 목적이 있고 국가 권력을 배제시킬 목적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데 사실 이 타키 친구들은 그러한 목적은 아니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른 주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대피시키기 위한 목적에 의한 행위였기 때문에 형법상 내란죄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이걸 좀 더 뭐 다르게 해석한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것은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뭐 운석 충돌로부터 주민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얼른 긴급 피난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 위법성이 없다라는 법리로도 이 친구들은 형법상으로 처벌은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형법상 결국 이런 목적이 없었다. 이런 점만 잘 입증을 한다면은 처벌까지는 또 면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 다 이렇게 깨부수고 이런 장면, 또 영웅이 또 우리 국민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물 파손하고 이런 장면 봤을 때마다 궁금한 지점이었는데 변호사님께서 속 시원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결정적 장면 함께 보시죠. 네, 이번에 무슨 내용일까요? 운석이 충돌한 후의 모습입니다. 운석이 마을과 충돌하면서 주택, 자동차를 비롯한 물질적인 피해 발생하게 되고 다수의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런 초유의 재난 상황, 자연적으로 발생한 현상 때문에 인명과 재산 피해 입으면 과연 이런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것 같거든요. 예.
영화의 내용을 현실적인 실정법으로 들고 오자면 크게 세 가지의 보상, 배상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이야기해 봅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무엇이라 하냐면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해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한다라고 법의 목적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선진화되어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일이죠. 그럼 사안으로 돌아왔을 때 이곳이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운석이 마을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부상을 입은 시민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을 활용해서 상해에 대한 건강보험상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미연의 재해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안처럼 재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헌법상 정신에 입각하여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구제 방법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장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지금 마지막 결정적 장면에서 자동차가 온통 다 부서진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그럼 자동차 피해에 관한 보상도 무시할 수가 없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자배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소유주라면 네. 본인의 운전으로 인해 타인의 부상 또는 사망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저 돈이 없어서 배상 못 해드리겠습니다 말하지 않도록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종합보험 중에는 자기 차량 손해의 특약을 보통 가입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적어도 본인 차량의 피해에 대해서는 얼른 보험사로부터도 배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화처럼 운석이 충돌하여서 자동차가 다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중에 내 자동차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보험제도만 이용하면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도 자동차 소유주의 부주의로 인하여 운석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해당 지형을 뭐 이렇게 짜릿하게 한번 스릴 있게 운행해보자 라는 경우라면은 소유주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보상을 받기 어렵게 될 수, 즉 배제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자동차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면 마지막으로는 우리 많이 듣고 있죠. 특별재난에 관한 보상입니다. 특별재난이라고 하면 사실 익숙하면 안 되는 용어인 건데 우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침수 피해도 많고 하다 보니까 특별재난에 관한 보상 많이 듣고 있죠. 네. 이 우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해당 법령 제3조에서 재난의 범위를 이야기하기를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의 추락 혹은 충돌로 인한 현상도 포함이 되어 있죠. 지금 너의 이름은이라는 이 영화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재난이 발생했다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고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될 의무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법적 근거가 되는데요. 특별재난지역 우리 많이 들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그렇다는 것은 특별재난지역이라는 것은 이 사건처럼 장면에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운석 충돌과 같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우리 침수 피해로 인해서 재난지역 선포가 되었죠. 이러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는 마을 이름이 이토모리 마을이었는데요. 운석 충돌로 큰 위해에 빠진 이 마을 역시 우리나라였다면 아마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어서 주민들이 긴급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재난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이런 부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까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속 작품 속의 법률적인 쟁점들을 좀 흥미롭게 풀어보는 신법한 해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이번 순서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입니다. 성심성의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상담자님, 여보세요? 네, 상담자님 들리시나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다른 거 아니고요. 방송 문제 때문에 처리가 안 될 경우, 네. 보험 설정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상세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거든요. 뭔가 상속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신 상황인가 봐요. 네. 상속, 누구로부터 상속을 받으신 상황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전 남편한테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상속 재산은 뭐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이실까요? 네, 아파트랑 땅 조금 있고 산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상속이 좀 원활하지 못하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좀 원활하지 못하신 상황이실까요? 서로가 이벤트에서 맞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걸로 그렇게 있거든요. 서류 같은 부분 좀 문제가 있나요? 네. 네, 그럼 일단 황미호 변호사님이 함께 내용 들으셨으니까요. 이 상속 절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지금 상속에서 어떤 막힌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좀 해결해 볼 수 있을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들리세요? 지금 소리가 약하게 들려가지고요. 그래요? 잘 들리십니까? 네, 지금 좀 많네요. 예. 남편분이 사망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사망하셨나요? 한 2, 3개월 전에요. 2, 3개월 전에 사망하셨고, 남편분이 근데 사망 당시에 남긴 상속 재산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뭐든지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네. 남편분이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아까 아파트와 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이 아파트와 땅에 대해서 법률상 배우자이신 상담자분은 상속을 받아야죠. 배우자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고, 자녀분들 있으세요? 네, 남편분한테 자식이 있고요. 남편분한테 자녀가 있다고요? 네. 그럼 상담자분의 친자는 아니신 거예요? 네. 예. 그럼 총 상속인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3명이요. 포함해서 3명이거든요. 총 포함해서 그러면 남편분의 자녀분이 2명이 있고 상담자분은 배우자이시고 이런 상황인 거네요. 네. 요즘에 뭐 다양한 부부 관계가 많아서 한 번만 체크할게요. 혼인신고하신 관계는 맞지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세 분이 모두 상속인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지분은 충분히 있어요. 상담자분은 7분의 3 정도의 상속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분이 사망 당시 남겼던 아파트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상속 등기할 수 있어요. 법정 상속 지분으로는 상속 등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 혹시 서로 다툼이 있다, 즉 남편분의 자녀분들 사이에 뭐 내가 더 기여분이 많다라고 주장한다거나 아니면은 세 분의 상속인 중에서 특별히 남편 생전에 남편한테서 돈을 좀 받은 특별 수익이 있다라거나 하면은 법정 상속 지분이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어찌되었든 법정 상속 지분 상당의 등기는 지금 당장의 등기는 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뭐 특별히 다툼 없는 상속 사건이 대부분이죠. 그런 사건이라면은 세 분이 서로 뭐 협의서를 쓰시거나 아니면 법정 상속 지분으로 서로 등기하거나 하는 과정을 나아가시면 될 거예요. 그럼 법정 상속으로 간다하면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 건지요? 자, 그러면은 하나만 체크할게요. 세 명의 상속인분이 계신데 서로 간에 뭐 아파트는 내가 단독으로 가져야 돼, 땅은 내가 단독으로 가져야 돼, 아니면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없으신 상황이지요. 자식 중에 하나가 지금 자기가 아파트 제외한 땅하고 뭐 산하고 뭐 공부 다 하거든요. 아, 산도 있으세요? 네. 근데 그거는 살 때가 뭐 n분의 1 쪽으로 가신 거라서 주요하게 자기가 어느 산소리 지분이 어쩌고 있는 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거는 좀 문제가 복잡할 거거든요. 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상속인들 사이에 민법이 인정해주는 상속 지분이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상담자분은 7분의 3이고요. 그 두 명의 자녀들은 7분의 2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고 오케이, 민법이 인정하는 지분 정도만 받겠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등기하러 가시면 됩니다. 땅과 산이 소재하고 있는 등기소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아파트가 소재되어 있는 등기소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법이 인정하는 상속 지분을 못 받아들이겠다, 더 받아야겠다, 아니면은 이 중에서 뭐 아파트는 누가 가져가고 땅은 누가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분할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다라고 하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시거나, 협의까지 안 된다면 법원 가시거나 그런 절차가 남아 있어요. 상담자분은 7분의 3 정도의 지분만 받으셔도 별 문제 없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뭐 거기 가신 게 없거든요. 그래요. 그 정도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뭐 어찌어찌 하다 보면 가족이라는 게 서로서로가 또 뭐 어떤 문제가 크고 자꾸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가 가지는 것보다도 저 가지라고 하는 자식한테가 안 주고 싶은 마음뿐이거든요. 자식에게 안 주고 싶은 마음뿐이라고요? 네. 왜 그러신가요? 그 사이에 뭐 지가 아빠한테 한 것도 있고, 아빠가 돌아가셔서 얼마도 안 됐는데 지가 또 나한테 뭐 여러 가지로 뭐 한 거 있으니까. 근데 보면은 그 마음이 상했다고 봐야 되나요? 기분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도. 그 어떤 심정을 말씀 주시는지는 알겠는데, 그 우리 민법상으로는 불효자에게도 정확한 상속 지분이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막 20-30년 연락 두절되고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온 경우에도 갑자기 사망한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 경우에도 상속 지분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 근데 그런 점 감안하면은 그 자녀들이 괘씸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지분을 바꿀 수는 없어요. 다만 딱 하나의 예외는 상담자분께서 돌아가신 망인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뭐 부양을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재산 마련할 때 나도 돈 꽤 많이 보탰다거나 이런 정도가 있다면 상담자분이 나 기여분 인정되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실 수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부동산 등기 규칙에 법정 상속 지분에 따른 등기 가능하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법정 상속 지분대로 등기하는 게 지금 우선이 아니라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시작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2명의 자녀들에게 연락하셔서, 자, 돌아가신 분이 재산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어떻게 나눌래? 뭐 극단적으로 아파트는 누가 가져가고 땅은 누가 가져가고 산은 누가 가져가는지,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가액이 안 맞다면 어떻게 정산을 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할 협의를 좀 시작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나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협의 과정에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망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뭐 러프하게 6개월 정도 기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기간 안에 취득세고 상속세고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 안 하면 나라에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 더 미루시지 마시고, 망자가 사망한 때가 한 2-3개월 전이라고 하셨으니까 6개월 다 채우기 전에 빨리 정리하시기 위해서 서로 연락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상담자님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없으실까요? 더 궁금한 거는 네, 나중에 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네, 상담자님 좀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상속 관련해서 질문 주셨고 변호사님께서 좀 차근차근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상속이라는 게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기한이라는 게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급박하게 마음을 추스릴 여지도 없이 진행되시게 되잖아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그런 법률적인 조언들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상속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득세나 상속세의 신고 납부 기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 시간을 흘리게 되면은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어요. 엉뚱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국세청인 거죠. 지방세 납입 기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상속인들 사이에 의견을 모으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상속 사건을 해보면 상속인들 간의 의견 모으기가 쉽지 않죠. 그 사소한 분쟁에서부터 다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혹자는 그 어느 가정법원의 부장판사께서는 상속 사건을 해보면은 처음에 청구한 거랑 마지막 결론 내려주는 거랑 결과적으로 아무 결론의 차이가 없는데 다툼에만 1, 2년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참 안 모아지는 사건인데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빨리 협의에 대해서 시도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법원으로부터 빨리 판결을 받는 절차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어찌 보면 따로 또 가치라는 원칙이 적용될 것 같은데 서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신고 납부는 해두시고 그 다음에 분할 방법에 관해서 논의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좀 변호사님 조언 주신 것처럼 이제 기한 좀 엄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법적인 상담 추가적으로 받으시는 것도 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와 결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시부모님이었죠. 남편이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이유가 화목한 가정에서 잘 자랐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남편과 시아버지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속에는 저도 모르는 낯선 여자를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따로 만난 여자가 있었던 건데요. 그 사람은 남편이 결혼 전에 오랫동안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로 저와 연애했을 때까지만 해도 헤어진 상태였지만 결혼한 이후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귀어서 그런지 시부모님과 친하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여자의 근황을 얘기했고 시아버지는 그 여자를 첫째 아기라고 부르면서 둘째 아기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둘째 아기는 바로 저인 겁니다. 아버님은 서울에는 보는 눈이 많으니 되도록 외곽에서 만나라고 조언하셨는데 저는 남편의 외도도 충격이었지만 시아버지가 이를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들키지 말라고 조언한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고 시아버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충격적인데요. 심지어 지금 상담자님을 둘째 아기라고 부르고 계세요. 시아버님 정말 저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나는데요. 사연 내용 중에 첫째 아기, 둘째 아기에서는 제가 조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나오고 화가 날 뻔했는데 너무 황당하네요. 최근에 그 라디오 사연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들은 바가 있는데 참 혼인관계를 보면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심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실제로 우리도 진행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가 아닐 것 같다는 그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들도 또 많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사연을 보면은요, 블랙박스를 통해서 처음 발견을 하게 되셨어요. 블랙박스 가지고 처음에 애초에 외도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때 지금 블랙박스를 확인하다 보니 시아버지와 남편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가 이렇게 발견이 된 거잖아요. 이 블랙박스 증거로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블랙박스 영상뿐만이 아니라 그 상간소송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시죠. 그리고 부당한 행위 소송을 하다 보면 다양한 증거들이 나와요. 근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블랙박스, 아니면 CCTV, 아니면 사진,
휴대폰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등등 엄청 많은 자료들이 나오는데 블랙박스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타인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법 도청, 불법 감청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80년대, 90년대에 굉장히 공안사범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법 감청이나 도청을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란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서는 타인의 불법 도청과 감청을 통해서 취득한 증거라면은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안은 좀 결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블랙박스를 요즘에 아무래도 남편이 일부러 지금 외도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슬그머니 설치한 게 아니고 교통사고 방지 목적으로 블랙박스가 원래 있었고 우연히 뭐 접촉사고 발생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부딪힌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체크하다 보니까 블랙박스에 생각지도 못한 녹음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것은 네. 통신비밀보호법이 이야기하는 블랙박스 설치랑은 좀 다르다고 보이고요. 따라서 설치 자체가 불법적인 감청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시아버지와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황상 충분히 외도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뭐 외도를 의심할 만한 그런 충분한 상황은 되지만 성관계 자체가 인정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사유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죠? 예, 예전에 간통죄를 유죄로 처벌하던 때와는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이것에 대해서 판례도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간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충분한 민법상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데 그 부정한 행위라고 하면은 비단 간음 행위, 그러니까 성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기야라고 부른다거나 아니면 꼭 성관계는 아니어도 계속 데이트를 한다거나 밤마다 전화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도 성관계 여부까지는 증명하기는 어려워 봅니다. 물론 시아버지와 남편의 대화 도중에 성관계를 암시한 내용이 있었다면은 충분히 추단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거기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첫째 아기까지 얘기 나와버렸거든요. 이 정도면은 부정한 행위,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부정행위라는 말씀을 변호사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판례가 부정한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조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체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다 포함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캡처 화면들, 그 다음에 녹음 파일, 그 다음에 블랙박스 뭐 등등등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포함이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성관계 자체를 촬영한다거나 아니면 녹음 파일 되어 있는 경우도 제출이 되는 경우도 꽤 있죠. 아, 그렇군요. 사실 시아버님께 배신감 정말 크실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남편을 나무라기는커녕 조심하라, 들키지 않도록 해라. 정말 충격적일 것 같은데 아버지에게, 시아버지에게도 별도로 위자료 청구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시아버님 행동이 참 과했죠. 너무했죠. 이런 경우라면은 남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막지는 못할 망지언정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방치해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위자료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딱 이 사안은 아니겠습니다만 불과 몇 년 전에 춘천법원에서 유사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아버지가 아니라 시어머니였는데요. 시어머니가 아들이 다른 여성과 흔히 딴살림 차린지 알면서도 며느리에게는 아들이 집 나간 사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기다려봐라 돌아올 것이다, 기다려봐라 집 사줄게 라고 하면서 며느리를 속인 채 6, 7년 동안 며느리와 고부지간에 살았던 사건인데 거기에서 충분히 외도했던 딴살림 차렸던 남편에게는 3천만 원이고 시어머니에게는 1,000만 원 위자료 배상 책임 인정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다를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도 시아버지에 대한 배신 행위를 충분히 책정해서 시아버지에 대해서도 위자료 배상 책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실무에서도 이렇게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장인, 장모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던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시모, 시부, 그다음에 장모, 장부 등등에게도
하더라도 혼인이 파탄되는 데 대해서 충분한 조력이 있었고 방치 행위가 있었다면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말 황당하고 심적으로도 정말 고통스러우실 것 같은데 우리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해주시자면요, 변호사님. 예, 정신상 고통이 상당하실 걸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위자료 배상 책임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결국은 나중에 새로운 생활을 하는데 또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아무쪼록 이 다치신 마음 잘 추스리시고 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 다 대응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어서 모 공사 민원센터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민원센터에서 만났던 공사 직원이 따로 연락하고 만나보고 싶다며 전화를 했어요. 너무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공무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연락을 해도 되나요? 신고를 하면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지,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사적으로 연락한 사람이 공사의 직원이라 했는데 공사의 직원,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지금 이 사연은 아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 그걸 따져봐야 될 건데요.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봐야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취급자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 처리자 중에서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공기업, 그다음에 공사공단 이러한 업체도 전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포함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사적인 연락을 했다면요,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공기관이냐 중앙행정기관이냐라던가 아니면은 개인인 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단체라거나 한 거에 대해서 처벌에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따라서 어느 기관이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처리하는 자라면은 일체의 누설이나 유출을 금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특별히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비슷한 사연, 내 정보를 이런 의도로 제공한 것이 아닌데 활용해서 사적인 연락을 해왔다. 이런 사연이 생생법률쇼에서도 종종 접할 수 있는 사연이거든요. 이번 사연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수능시험 감독관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수능시험 감독관이 감독을 하다가 수능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든 겁니다. 그래서 그 수능시험을 치르는 정보를 획득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보자면서 연락을 한 거죠. 이 내용도 사실 좀 굉장히 황당하긴 한데, 예, 황당한데 재판이 더 황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혹시 법령을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법이 어렵다기보다는 인용 조문이 많고 언뜻 봐서 뭘 처벌한다는 건지 잘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는 이 수능 감독관에게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심지어 실형의 집행유예까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굉장히 엎치락뒤치락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안은 결과적으로 항소심 결과 따라가야겠습니다. 항소심이 더 우선이니까요. 거기 보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충분히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무원이었고 공사공단 재직하면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상황이 맞죠. 개인정보 처리자가 맞고요. 이러는 과정에서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겁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벌칙 규정에 의해서 처벌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하다면 이제 처벌 수위도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 예,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서는 이처럼 취급자가, 처리자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아니면 훼손, 멸실, 변경했다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결코 가볍지 않게 그렇네요.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인데 그럼에도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다른 혐의 적용해 볼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만약에 이러한 연락하는 내용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2, 3회에 걸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서 처벌되실 겁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달라져서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 하기 전에 10번 찍다가 스토킹 범죄로 입건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처럼 마음에 든다고 따라가고 이것을 미화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더 연락하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죠. 자칫하다가는 형사처벌 전과 남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이라면 스토킹 행위로 보아서 긴급 임시조치로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경찰에 경고받으실 걸로 보이고요. 두세 번만 더 했다가는 바로 범죄로 입건되실 걸로 보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가 없는 게 아니라 10번 찍다가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소상공인분들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배달을 위해서도 우리가 주소나 이름 같은 거 확인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유의점 짚어주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누설, 그다음에 변경 등등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무작위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개인정보를 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 개인정보 제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처벌의 대상입니다. 심지어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니까 우연히 영업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반드시 삭제하고 폐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상담사님 너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도움될 만한 법률 팁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고소하에 말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고소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수사기관이 충분히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재반 증거를 잘 취합하셔서 수사기관에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쪼록 좀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죠. 2년째 월세집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얼마 전 7살인 아들이 거실과 놀이방 벽지를 찢어서 보기 흉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에게 도배를 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집주인은 세입자가 살면서 망가뜨린 것은 세입자가 복구를 해야 한다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자취하던 시절에는 고장난 에어컨이나 화장실을 집주인이 고쳐준 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집주인의 재산에 포함이 되니 집주인이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새 접수가 되었어요. 사실 전세 살다 보면은 못 박는 문제부터 해서 도배 문제, 누수 문제, 이거 집주인이 고쳐야 되냐, 전세 세입자가 고쳐야 되냐 이런 질문 참 많이 오는데요. 임대차 보호법에 이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좀 규정된 부분은 없나요? 글쎄요, 임대차 보호법이라기보다는 일단 민법의 대원칙 가면은 민법 623조에서는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어디까지, 그래서 그 도배장판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누가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답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안의 대부분의 경우는 임대차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규정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벽지가 찢어졌는데 누가 하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고는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민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판례에서는 임차인의 의무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남의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서 사용 수익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서로 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서 개별적인 사안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개별적인 사안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도배, 일단 누가 벽지를 찢었는지 찢어지게끔 했는지 그 원인 제공도 이 도배를 누가 할지 정하는 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까요? 예, 예를 들면은
기둥이 어떻게 손상이 됐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원하게 임대인이 해야죠. 그건 임대인의 재산 문제인 거고 사용수익 적합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중에 포함되니까요. 그 대수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수선의 사건이라면은 차라리 간명한데 이처럼 도배 혹은 장판 이런 경우라면 사실 애매하거든요. 실제로 판례에서도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마모 그걸 두고 통상적인 손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면은 임차인이 해결을 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배하는 게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거냐면 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감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왔다. 아니면 건물 자체가 누수가 있다. 등등의 사유로 도배지가 들뜬다라고 하면 또 그것은 임대인의 책임이고요. 그래서 건물 자체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손모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입주 전에 하자 보수 책임을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특약사항으로 앞으로 뭐 누수가 발생한 경우 아니면은 싱크대가 물이 안 내려간다는 등등의 이러한 문제로 발생하는 것은 모두 임차인이 책임하기로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특약사항에 따라서 임차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흔히들 이걸 뭐 독소조항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특약사항으로 누가 책임진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근데 특약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두지 않는만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조항을 두는 것은 다시 한번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만약 변호사님 끝까지 못 해준다 이렇게 버틴다면은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이야기하는 게 뭐 한 4, 5천 아니면 뭐 1억 정도 이야기라고 하면 소송 가야죠. 소송 네.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도배의 비용이 한 100 내외의 금액이죠. 그렇죠. 100 내외 아니 뭐 더 넓으면 200 갈 수 있겠죠. 몇백만 원 정도까지. 네. 이 정도 금액을 어떻게 판단받기 위해서 법원에 재판까지 가는 거는 보통 1, 2년 걸리거든요. 쉽지 요즘 않죠. 재판 지연 더 심하지 않습니까? 사실 판결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툼이 서로 극한으로 가서 100이 문제가 아니라 200이 문제가 아니라 나 지금 판결 받아야겠다 하는 사안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서로 적절한 양해 하에 해결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임대차 문제는 재판 가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경우 결국 상황 바이 상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개별 사건별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서 뭐 대원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왜 우리가 크게 뭐 큰 공사는 집주인이 뭐 작은 공사는 임차인이 이렇게 좀 간략한 구분법은 있지만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다는 점 중요할 것 같고요. 변호사님 그리고 또 이제 전세를 잘 살고 집을 비워주고 나올 때 원상회복 의무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임차인의 집의 상태를 또 자연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마모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복지를 일부러 오염시킨 건 아닌데 뭐 2년 내지는 4년 그 이상 살다 보면은 자연히 때가 타고 벗겨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서 원상복구 어디까지 이것 때문에도 사실 되게 재판이 많거든요. 일단 원상복구 의무는 계약 체결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거에 대한 일반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의 표준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자 계약 체결을 오늘 한다 그러면은 2년 뒤에 3년 뒤에 오늘과 같은 상태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한다 해도 오늘과 같은 상태로 싹 다 없애고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원상복구의 기준은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서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하다 보면은 특히 새 집인 경우에 사용하다 보면은 난 쓴다고 썼는데 뭐 이렇게 때가 묻는다든지 아니면 약간 마모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임대인이 그것까지 다시 돌려놓으세요. 콘크리트 딱 각지게 딱 만들어 두세요.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 판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MC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모, 즉 통상적인 손모에 불과한 거라면은 임대인이 그냥 감내하세요. 즉 원상복구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판결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라면은 원상회복 의무에서 면제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결국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고 대원칙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소송까지 가기보다는 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잘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생생법률쇼로 연락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명쾌한 상담 함께 해주신 황미혁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법 뉴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